The fact that we were able to go to the moon in 69 was such an anomalous situation.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세턴5입니다. 인류가 실제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든 실물 로켓이죠. 이 거대한 로켓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멈춰야만 했는지 알아야만 인류가 스타쉽을 타고 달과 화성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It was like reaching into the future and bringing the technology forward that normally wouldn't be there. Like that was not the natural pace of technology development. 일론 머스크의 세턴5 시대를 향한 발언은 찬사가 아닙니다. 가장 경이로운 공학적 성취가 동시에 가장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진단이죠. 정상적인 기술 개발의 논리라면 세턴5는 1969년에 존재할 수 없었죠. 세턴5를 가능하게 한 힘은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었죠. It's just that the United States just collectively decided that this has got to be done. We kind of got to beat the Soviets, you know. 정상적인 공학의 논리라면 존재할 수 없었던 로켓, 컴퓨터도 없이 슬라이드 룰과 제도판으로 만들어낸 불가능의 정점. 오늘 그 세턴5의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 과학과 공학에 광기로 몰두하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로켓이 특별한 이유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비행 인증 세턴5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켓은 취소된 3번의 아폴로 임무, 즉 아폴로 18호, 19호, 20호의 부품들로 만들어졌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냥 멍했습니다. 길이 110.6m, 이 건물 전체가 이 로켓 하나를 위해 지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크기의 충격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무려 60년 전에 슬라이드 룰과 제도판으로 컴퓨터도 CAD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도 없이 말이죠. 로켓의 1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F1 엔진 5기가 정면을 향해 나란히 서 있죠. 노즐 하나의 지름이 3.75m입니다. 성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도 됩니다. 스쿨버스 10대 분량의 화물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은 기계가 지금은 역사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상성이 오히려 스케일을 더 낯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이렇게 커야 했을까요? 이건 과시가 아닙니다. 물리학이 요구한 결과더군요. 케네디가 10년 안에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말의 공학적 함의는 냉정합니다. 지구 중력권에서 탈출해 38만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달 표면에 내리고 다시 이륙해 돌아올 만큼의 연료와 장비를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었죠. 러시아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콥스키, 그가 쓴 방정식 하나가 우주 개발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델타 V, 로켓이 얻을 수 있는 총속도 변화량입니다. VE, 배기속도, 연료가 뒤로 뿜어지는 속도, 엔진 성능의 핵심이죠. M0는 출발할 때 전체 무게, MF는 연료를 다 쓴 뒤 남은 무게, 그리고 LN, 자연 로그.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그가 들어간다는 건 연료를 2배 더 싣는다고 속도가 2배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학 체감이 극단적으로 걸리죠. 달까지 왕복하는 데 필요한 총 델타 V는 약 초속 14km까지, 지구 적에도 진입에만 초속 9.4km가 필요하고 달 전이 궤도, 착륙, 이륙, 귀환을 다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2가지뿐입니다. 엔진 성능을 높이거나 연료를 더 싣거나. 그런데 화학 로켓 엔진 성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결국 연료를 더 실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료를 더 싣는 순간 그 연료를 들어올릴 추가 연료가 또 필요합니다. 그걸 들어올릴 연료가 또 필요하고, 자기 강화적 악순환이죠. 그 결과가 이 숫자입니다. 세턴5의 달로 향하는 유효 페이로드는 48.5톤, 전체의 단 1.7%입니다. 나머지 98.3%는 연료와 연료를 담은 탱크와 임무 중 버려지는 구조물이죠. 세턴5는 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까지 가는 데 필요한 최소값이었죠. 그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다단 분리입니다. 세턴5는 3단 구조입니다. 각 단이 맡은 역할을 끝내는 순간 즉시 버립니다.
가벼워진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시작합니다. 일단 로켓 SIC F1 엔진 5기. 이륙 순간부터 2분 42초, 고도 68km, 시속 약 9,920km. 연료가 다 타면 131톤짜리 빈 껍데기를 버립니다. 2단 로켓 S2 J2 엔진 5기. 고도 68km에서 185km까지 약 6분. 여기서 연료가 바뀝니다. 등유에서 액체 수소로. 대기권을 벗어났으니 밀도보다 효율이 중요하거든요. 6분이 끝나면 또 버립니다. 3단 로켓 S4B J2 엔진 1기. 2단은 2번 점화합니다. 첫 번째로 지구 저궤도 진입 후 엔진을 끕니다. 2시간 44분 동안 대기하면서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죠. 이상 없음 확인 후 두 번째 점화 345초 동안 타면서 우주선을 시속 약 39,000km로 밀어냅니다. 달로 가는 속도입니다. 3단이 분리되고 나면 남는 건 48.5톤짜리 아폴로 우주선뿐입니다. 이륙대 2,903톤이었던 것에서 2,854톤 이상이 버려졌죠. 나사의 로켓은 날아가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가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한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면 숫자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턴5의 계측 유닛 IU를 담당했던 IBM 엔지니어 루크 텔리, 그가 이렇게 말했죠. 컴퓨터 수업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수업을 한 번도 듣지 못한 20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기계를 처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산기와 슬라이드 룰과 제도판으로. 그렇기에 문제는 끝없이 나왔죠. F1 엔진의 연소 불안정 문제. 연소실 안에서 압력파가 약 2000 RPM의 속도로 회오리쳤습니다. 엔진을 파괴하는 속도였죠. 시뮬레이션 불가능합니다. 첨단 컴퓨터가 없으니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태워보고 터지면 고치고 다시 태워보는 것. 실제로 작동 중인 엔진 안에 소형 폭탄을 터뜨려가며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수백 번의 연소 실험 끝에 인젝터 플레이트에 구리 베프를 추가하는 형상이 문제를 잡았죠. 왜 그 형상이 효과가 있는지는 당시 엔지니어들도 끝내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실험이 먼저였고 이론은 따라오지 못했죠. 액체 수소 재점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구 궤도에서 엔진을 끄면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탱크 안에 연료가 둥둥 뜨죠. 그 상태에서 엔진을 다시 켜면 연료 대신 기포가 들어옵니다.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울리지 모터, 소형 고체 로켓을 짧게 분사하는 것이죠. 로켓 전체를 살짝 앞으로 밀면 탱크 안의 연료가 관성으로 바닥에 가라앉죠. 그 짧은 순간이 J2 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연료가 가라앉을 0. 몇 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발상입니다. 이게 당시 미국의 엔지니어링입니다. 계측 유닛 3단 꼭대기에 올라탄 이 원통형 장치가 1단부터 3단까지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초당 25회 유도 플랫폼을 읽어 로켓의 자세를 파악하고 어느 엔진을 얼마나 꺾어야 할지 계산의 명령을 내립니다. 배터리 용량은 약 12시간분, 임무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설계됐죠. 개발 정점인 67년 아폴로 프로그램에는 계약자 30만 명, 나사 직원 4만 7천 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을 걷던 날 미션 컨트롤 엔지니어들의 평균 나이는 28세였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동원됐죠. 그 결과 세턴5는 13번 발사에 13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발사 실패율 0%, 슬라이드 룰과 제도판으로 설계한 로켓이 낸 기록입니다. 그리고 73년 발사를 멈췄습니다. 설계도는 지금도 나사 기록실에 있죠. 그런데 아무도 이 엄청난 로켓을 다시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합니다.